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던 당시에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제 남편이 위로 누나만 둘이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동안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보니까, 그럼 나한테는 손이 신우만 둘인 거네? 그분들 눈에는 내가 얼마나 거슬릴까? 지금까지는 그냥 남동생하고 알콩달콩 잘 만나는 여자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 주셨을지 몰라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내가 눈엣 가시로 보이겠지? 뭐? 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절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누나들 얼마나 착한데. 내가 진짜 내 친누나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진심으로 착해. 못된 말을 하는 법을 몰라. 오히려 많이 참고 사느라 속병 걸릴 사람들이고. 매형들도 각자 자기 일하고 자기 생활만 하기 바빠서 이쪽 걱정도 안 해. 정말이야. 그래?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나도 속는 셈 쳐보자는 생각이 들긴 하네. 난 솔직히 어디로 가서 빈말로라도 내 남동생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절대 못하겠거든. 아, 처남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우리 결혼하고 나면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친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지내면 돼. 처남 때문에 서럽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 앞으로 다 잊었으면 좋겠다. 아, 누가 와서 내 대가리를 깨부수지 않는 이상 그런 지난 날들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자기 말에는 동의해. 결혼하고 나면 자기 가족들이 이제는 내 가족들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진심으로 잘 지내보고 싶어. 자기도 알지? 나 화목한 가족의 모습, 이런 걸 꿈에서나 그려봤다는 거. 그게 실현된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 저는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며 자라온 자식이었어요. 행복하게 웃는 나날보다 괴로워서 울상을 짓는 나날이 더욱 많았던 게 저의 유년 시절이었죠. 그래서 항상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꿈꾸고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처럼만 느껴져서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도 상대방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 즉시 마음이 확 식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만큼 결혼 생활에 대한 불신까지 강했던 것은 제 친정 부모님의 사이좋은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제 친정 아버지란 분은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분이었어요. 제가 9살 때였나? 그 정도 되었을 때부터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는 악에 받쳐 사셨고요. 외가 식구들이 죄다 성격들도 특이하고 이상하고 거기다가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사고방식이 무척 팽배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친정 엄마의 시댁인 제 친가는 말해 무엇하나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친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상습적인 바람을 두둔하게 바빴고 걸핏하면 돈 이야기를 하면서 종국에는 돈 좀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댔고 자기들끼리 자주 싸워댔고 집안 분위기가 항상 개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신 직후에는 시집살이도 모질게 당하셨던 전적까지 있는 친정 엄마께서는 갈수록 화병을 안고 사셨고요. 유일한 그분의 피난처이자 안식처는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었고요. 남동생이요. 가뜩이나 시집살이를 당하던 와중에 딸로 태어난 저는 친정 엄마께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식이었어요. 첫째 자식을 딸로 낳았다고 모진 구박이 이어졌거든요. 그때의 서름이 무척 강하셨던가 보더라고요. 저는 면전에 대고 친정 엄마로부터 너는 괜히 태어났어 라는 소리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동생은 아들로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천하의 효자였고요. 처음부터 친정엄마의 깨물었을 때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의 생활이 대부분 편하지 않았으니 남동생은 달랐을 거예요. 귀한 대접만 받았고 관심을 언제나 독차지했으니까요. 저는 언제나 찬밥 신세였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일이 하나 있었죠. 부모님께서 급하게 어디 상갓집을 가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남동생의 저녁밥을 차려주라고 하셨죠.
저는 남동생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수긍을 했죠. 저녁을 열심히 차렸더니 남동생이 단번에 안 먹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좀 먹어주면 안 돼? 엄마가 너 꼭 저녁 먹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빈둥거리고 빨리 와서 밥 먹어. 안 먹는다고 했잖아. 맨날 반찬 꼬라지가 그게 뭐냐? 지나가는 개도 그 밥상 보고 어이없어서 안 먹고 지나가던 길이나 그냥 마저 지나가겠다. 있는 걸로 내 딸은 맛있게 차려본 거야. 다른 반찬 할 재료는 아예 집에 있지도 않아. 야, 너나 실컷 먹어라.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계속 쫑알거리면 면상 뭉개버린다. 뭐? 너 자꾸 누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버릇없게. 나도 엄마가 너 챙겨주라고 해서 이러는 것 뿐이지 별로 내가 챙기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줄래? 쫑알. 아, 더럽게 귀찮게 하네. 야, 내가 밥상 다 엎어버릴게. 그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먹을 이유도 없는 거지? 남동생은 제가 차린 밥상을 모두 망쳐버렸어요. 반찬들을 모두 부엌 개수대에 쏟아버렸고 제가 기겁해서 난리를 치자 그런 저를 피해서 밥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죠. 이 녀석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었습니다. 쌀 한 톨이 귀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친정집이 유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솔직히 그 이전까지 배부르게 집에서 밥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실컷 먹어본 밥이라고는 눈칫밥뿐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기만하듯 남동생이 기행을 벌이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졌어요. 절망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남동생은 즐겁다는 듯이 키득키득 웃어댔죠. 그런 남동생에게 제가 다시 밥을 차려줘야만 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눈물을 꾹 참으면서 흔적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밤중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귀가하시자마자 남동생을 찾으셨어요. 배를 긁으며 자고 있는 남동생을 보시고서는 어이구 귀여운 녀석 이런 식으로 두 분은 말씀을 건네셨고 착실하게 졸음까지 이겨내고 마중을 나온 저에게는 힐끗 시선만 던지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지만 잠시 후 남동생이 저녁을 안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친정 엄마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상황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이 망할 계집애야. 너 네 동생 밥을 안 차려줬어?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간 거지? 아니에요. 밥 차려줬어요. 그런데 걔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안 먹는다고 그랬으면 먹게끔 네가 어떻게든 했어야지. 어떻게 네 동생을 이 시간에 쫄쫄 굶길 수가 있어? 아,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자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떠졌단다. 너 이거 어쩔 거야? 네? 그, 그치만 그렇게까지 배가 고팠다면 걔가 알아서 뭐라도 찾아서 집어 먹어야죠. 당황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친정엄마께서는 제 뺨을 치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자식에게 친정엄마께서는 그 정도로 모질게 구셨어요. 제가 맞는 소리에 나와보신 친정아버지께서도 시큰둥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신 게 전부였습니다. 뭐 알아서? 찾아서? 집어 먹어?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독한 기집애. 이 못된 기집애. 네가 네 동생을 질투해서 눈이 아주 멀었구나. 네가 그러고도 누나야? 걔가 반찬도 다 쏟아버리고 밥까지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녁 먹기 싫다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요? 엄마는 왜 저만 혼내세요? 진짜 억울해요. 시끄러. 뭘 잘했다고 눈물이야? 눈물은. 얼른 뚝 안 그쳐? 계속 울다가 쥐어 터져서 그 얼굴에 쌍꺼풀 터지고 싶지 않으면 얼른 뚝 그치고 이불 덮고 누워. 숨소리도 내지 마.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으니까. 저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남동생이 쓰다가 질린다고 내팽겨 쳤던 이불이었습니다. 그 속에 저를 숨기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가족들이 너무나도 미워진 순간이었죠. 머리가 아프도록 밤새 울고 난 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 욕구를 스스로 버려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진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바뀌었어요. 남동생이 망설임 없이 휙 던져버렸던 반찬, 밥, 그런 거나 다름없는 취급이 바로 이 집안에서의 저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건 앞으로도 변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 또한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 이후로 저는 되도록 가족들을 향해 제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어요. 발표도 아주 조금 꿈틀거리고 마는 지렁이가 되기로 한 거죠. 남동생이 저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겨도 그러려니 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공기 취급이나 하시는 친정 아버지께 애달픈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친정 엄마를 향해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가족들은 적의 사춘기가 잘못 왔다며 혀를 끌끌 찼었죠.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지만 돌대가리 주제라고 시작되는 친정엄마의 잔소리를 들은 순간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학업에 큰 욕심도 뜻도 없으면서 괜히 친정엄마께 실컷 꾸중을 듣는 일은 사양이었거든요. 가뜩이나 따돌렸던 제 존재는 제가 무덤덤하게 태도를 바꾸면서부터 더욱 애매하고 어색한 존재감이 돼갔습니다. 조용히 무미검조한 생활이 이어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됐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는 돈 따박따박 나오고 밥 잘 챙겨주고 잔업이다 뭐다 하면서 추가로 돈 더 받을 수 있는 구석에 있는 일을 해라. 어? 엄마 말 들어. 네? 그런 일이 뭔데요? 아, 공장 일이지. 그럼 어디겠어? 너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왕이면 기숙사까지 제공을 해주는 공장이면 좋을 텐데. 그런데 들어가서 나 죽었다 생각하면서 딱 3년만 일을 해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될 테니까. 그런 게 삶의 보람이지.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집에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 제가 번 돈을 받아가시려고요? 세상에 이해 좀 봐라. 너 무슨 질문이 그래? 그럼 너는 낳아준 값, 키워준 값을 전혀 안 내고 천하의 불효녀가 되려고 그러냐? 저기 엄마, 만약에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쩌실 거예요? 대학 같은 소리 하지도 마. 아, 네가 대학을 가면 뭐 어쩔 건데? 가서 뭐 할 건데? 대학 나왔다고 떵떵거리고 싶은 거야? 그래? 너 잘난 척 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혹시나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죠. 저는 답답이 맹추였나 봐요. 그렇게 데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정엄마를 향해 제가 말도 안 되게 기대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뜯어먹을 생각밖에 안 하시는 친정엄마를 보며 저는 새삼스러운 실망을 또 하면서 제 가슴이 뜨겁게 일렁거리는 감각을 맛봤어요. 이제는 제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서 더 이상 친정엄마의 막말에 무조건 상처받기보다는 분노까지 함께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성인이니까 나가서 돈 벌면서 어떻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을 스쳤을 때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하며 저를 향해 툴툴거리시는 친정 부모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개척하고 살아야 한다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말 맞다나 그 편이 돈은 착실하게 많이 벌릴 것 같은 점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계약직 사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도 안 벌렸고 일적으로 대단히 배우는 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공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고 확신을 했기에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집에는 급여를 속여서 알렸고 그 덕분에 몰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경력도 개뿔 안 되는 일도 사무직이라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웃어 죽겠어.
돈도 얼마나 쥐꼬리만큼밖에 못 버는지. 하여튼 간에 진짜 내 자식이지만 한심해 죽겠다. 백날 첫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수준이겠지. 친정 엄마께서는 저를 한심하다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정이 꽤 밝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제가 잘 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요. 제가 당신보다 나은 인생을 살까봐, 제가 당신의 귀한 아들보다 더 잘 나가기라도 할까봐 친정 엄마께서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 선배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때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평생을 부대끼고 살아온 혈연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말에 공감이 갔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친정엄마께서는 저를 그렇게나 얄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싫어할 수가 있었을까 싶었네요. 그런 분께 남동생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등바등 하던 시절 저에게 있었던 게 씁쓸하다 못해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불가능을 꿈꾸었던 것이니까요. 제가 속인 급여의 일부를 강제로 집에 갖다 바쳐야 했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쓰였고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네 동생 대학 들어가는데 너는 어쩜 누나가 돼서 뭘 챙겨주는 것도 하나가 없냐? 어? 하여간에 너는 진짜 애가 정이라는 게 없어. 여태까지 제가 엄마께 드렸던 돈으로 걔 대학 등록금 내신 거잖아요. 제가 번 돈인데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해야 되는데요? 말하는 싸가지 봐라. 응? 너는 괜히 나 키웠어.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너야, 너. 저를 째려보면서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지난 세월 참아왔던 것이 제 안에서 폭발하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속에서 화산이 터지는 것만 같았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 눈빛은 또 뭐야? 너 진짜 미쳤냐? 엄마도 방금 그러셨죠? 괜히 낳아서 키웠다고요. 그럼 엄마가 저 낳으신 거 맞다는 거잖아요. 저 남의 자식 아니고 엄마 자식 맞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도 이것보다는 잘 대할 것 같은데요. 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엄마예요.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어? 기껏 낳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너는 제발 네 동생 반이라도 따라가고 싸가지 없이 굴어. 이 정신 나간 년아. 기껏 낳아줬다고요? 왜요? 저는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왜요? 이 정도 막말은 엄마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근데 저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 엄마한테 저 낳아달라고 한 적 없고요. 엄마가 멋대로 저를 낳으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낳아준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죠. 게다가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기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았거든요. 저 중학교 때도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3번씩 친구네 이모님 가게로 아르바이트 다녔잖아요. 엄마가 제 용돈은 제가 벌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반 정도를 엄마께 드렸고요. 졸업하자마자 직장 들어가서 돈 벌기 시작한 뒤로는 엄마가 아시는 대로죠. 제가 드린 돈으로 생활비도 하시고 그 잘나고 귀한 아들 대학도 보내시고 그러셨잖아요. 자, 이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엄마?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차갑게 말을 다다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인 걸 그 순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적이야 몇 번 있었죠. 통쾌하게 할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 때면 제 인생도 다르게 느껴져서 잠시나마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초라한 제가 똑같이 지루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제가 진짜로 현실에서 이렇게 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친정엄마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내다니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감각이 들기까지 했지만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지른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굳건한 눈빛으로 친정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멍하게 보고 계셨죠.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저를 향한 욕을 중얼거리시면서 돌아서셨습니다. 제가 아닌 친정엄마께서 먼저 후퇴를 하셨던 거예요. 남겨진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죠. 조용히 흘러내린 눈물을 닦고 난 뒤 집에 남은 제 짐을 모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쪼들리게 살든 상관없었으니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만 살아보자고 다짐했네요. 친정 엄마께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간 할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만의 인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취방에서 초라한 몰골로 살아도 가끔 서글퍼지긴 했어도 마음만은 편하더라고요. 이게 참 씁쓸했어요. 가족들의 곁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저는 편해졌습니다.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은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 괜히 주변의 시선이 안 좋게 따라붙을까봐 그런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그렇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은 웃는 게 해맑은 남자였습니다. 웃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인상이 완전 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성격도 밝았고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막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저는 속으로 남편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남편이 그런 가족들을 두고 살아온 인생이 부러운 거죠. 저와 재미있게 살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저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던 남자들은 그간 있었지만 남편처럼 저와 꾸려나갈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그걸 행복한 얼굴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이 처음이었죠. 남편이라는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 생활이라는 거 한번 해볼 만도 하다고 여겼고요. 그때부터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남동생은 연달아 취업 실패를 한 뒤 의욕을 잃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명문대로 손꼽히는 곳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성적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처음에 대기업만 노리고 지원을 했다는 후문에 제가 할 말을 잃었죠. 가당치도 않았거든요. 친정엄마의 치마폭 아래 쌓여서 시건방지게 제멋대로 자라난 남동생은 도무지 현실 감각이라는 걸 익힐 줄 몰랐어요. 이래도 남 탓, 저래도 남 탓, 본인의 탓은 절대 없었죠. 그러니까 줄줄이 취업시장에서 실패만 맛본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오만하고 남들과 유연하게 어우러질 줄 모르는 남동생 같은 인재를 어느 회사가 반겨주겠어요. 남동생의 진가를 몰라보는 회사들이 이상한 거라면서 죄다 눈들이 삔 거라면서 착각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시던 친정엄마께서는 시간이 흘러도 남동생이 계속 취업 실패를 겪고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자 그제서야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남동생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봐 주나요? 너무 황당해서 대꾸할 말도 못 찾았는데 친정엄마께서는 취업 대비 면접의 비법이라도 남동생에게 전수해 달라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셨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아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듯 싶네요, 엄마. 걔가 취업을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낮춰서 현실적으로 합격을 할 만한 회사에 지원하는 것뿐이라고요. 너는 네 동생이 널리고 널린 망할 놈의 중소기업 나부랭이나 다녔으면 좋겠냐? 저도 그 나부랭이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직 2번씩 지금이 3번째 일터인데 전부 중소기업이었지만 지금 가장 조건이 좋고요.
제가 밥벌이 잘하고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엄마도 저한테 취업의 비법을 얻어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그게 흔한 모습이라고요. 특별한 기대를 걔한테 자꾸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니까 걔가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라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지만 차마 제 말에는 반박을 할 거리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내심 정국이 찔리셨으니까요. 저는 옛날과 많이 변한 저를 새삼 실감했고 친정 엄마께 하고 싶을 말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된 제 모습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은 자기 누나들이 착하디 착하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서 제가 시집살이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해도 잘 이겨나갈 자신이 지금은 있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께서 대번에 환대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조금 멋쩍어하는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그건 분명히 호의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빛내시며 시종일관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가장 골치가 아픈 게 고부관계라고 하던데 제 친정 엄마께서도 그런 걸 겪으신 바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마주한 시어머니께서는 고부 갈등이라거나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무척 멀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잡채라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혹여나 그게 제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을 하셨었죠. 저는 사람의 온기가 곳곳에 묻어나는 시댁의 오래된 집도 마음에 들었고 잡채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세월을 먹기는 했지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식탁 위로 가득 차려진 상을 몇 번이고 저는 눈으로 훑었습니다. 제 눈에 빠짐없이 담아두고 싶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맛있어요. 잡채 간이 안 맞을까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었네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잡채 지금 처음 먹어봐요.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씨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예쁜 말로 내가 만든 음식 맛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잡채 워낙 좋아해서 종종 만들어 먹는데 혹시 너무 흔한 요리를 내가 또 거창하게 꾸며서 내놓은 건 아닌가 싶었거든. 아니에요. 절대 흔하지 않은걸요. 저는 집에서 잡채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에? 아유, 어쩌다 그랬을까? 혹시 가족들이 잡채를 잘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엄마께서 가끔 만드시긴 하셨는데, 제 동생을 위한 거였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맛있는 건 남동생 몫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만 맡는 게 전부였죠. 왜 그런 자리에서 그토록 말이 술술 나간 건지 모를 일입니다. 말을 뱉고 나서 후회했어요. 괜한 소리를 했다 싶었죠. 그땐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인자하고 해사한 기운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저도 모르게 응석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서 느꼈던 그 밝음이 고스란히 시어머니께도 느껴져서 안심이 되었고요. 제 아픔을 알아달라고 시어머니께 일종의 투정을 부렸던 듯 싶습니다. 제 평생 친정 엄마께 하지 못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식탁 위로 정막이 감돌았고 저는 말을 주워 담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문득 손을 뻗어서 제 손등을 잠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많이 먹어요. 모자라면 더 있으니까. 근데 고작 그 말에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누이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둘 다 사람이 수더분하더라고요. 막내 남동생과 고작 저 같은 조건의 여자가 결혼한다는데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매끼리의 사이도 무난하게 괜찮아 보였고 만약에 제가 자취 시절을 보내지 않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해서 이런 광경을 봤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어. 드라마처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연극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친정이라는 몹쓸 우물 안의 개구리였을 테니까요. 제가 한참을 혼자 살면서 사회생활도 이어가고 이런저런 인간군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행히 시댁의 풍경에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누이들을 조금은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죠. 평범한 분위기의 가정 안에서도 저도 태어나고 자랐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이런 저를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시누이들은 푸근한 미소로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상견례라고 하기에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자리가 마련됐어요. 집 밖으로 내내 도실 땐 언제고 이런 순간이 오자 아버지 노릇을 해보고 싶으신 건지 아주 흔쾌히 참석을 하신 친정 아버지도 황당했지만 아주 신이 나서 상견례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하셨던 친정엄마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닐까 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설마 했건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좀 그래요. 제 딸이지만 제정신은 아니네죠.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그렇게 밝혀서 그러지 못하게 하느라 제가 아주 진땀을 뺐었거든요. 자잘한 사고는 수도 없이 쳤고요. 그런데 결혼은 이렇게 반듯한 사람하고 한다니까. 제 딸이 어쨌든 똑똑하기도 하고 운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친정 엄마께서 즐겁다는데 깔깔 웃으며 말씀을 하셨고 남동생은 맞장구를 치듯이 연신 고개를 끄덕여 댔습니다. 가정을 돌보신 바 없었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계셨고요. 저는 기껏해야 친정 엄마께서 비협조적인 태도나 보이실까 싶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행태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잊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지어내시면서 날조를 이어가셨죠. 죄다 저에게 안 좋은 이야기뿐이었고요. 제가 그만하시라면서 눈치를 보냈지만 친정엄마께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당혹감과 수치심에 질린 저는 당장 이 자리를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눈이 마주친 남편이 그때 살짝 고개를 흔들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죠. 시아버지께서는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짓고 계실 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가늠이 어려웠죠. 그건 친정엄마께서도 똑같이 느끼셨던 것인지 처음에는 신나서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시다가 점점 멋쩍어지셔서 말수를 줄여가셨습니다. 변함없이 빙그레 웃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며 친정엄마께서는 종국에 깨달으신 듯 했죠. 당신이 괜한 수작을 벌였고 다 간파를 당했고 제가 정말로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그날 떠나실 때 착 가라앉은 얼굴이 되신 상태였어요. 남동생 또한 당황한 눈치가 역력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이 두어 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자신감으로 차올랐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며 친정엄마께 안타까워 미치려고 하시든 말든 당당하게 결혼식을 잘 끝내서 남편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미처 상상도 못한 요소가 시댁 안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누나만 둘 있는 막내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시집을 오신 후에 두 명의 손위 시누이를 마주하게 되셨던 건데요. 그 당시에 오만 시집살이를 다 당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 고모님들을 두고 별다른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가닥 하실 것만 같이 생기긴 하셨다고 말씀을 거침없이 하는 것 같다고 그냥 딱 그렇게만 느꼈거든요. 그런 성격들 은근히 주변에 한둘 보이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같으신 분도 있는데 고모님들 같은 분이 되수랴 싶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 집안 식구들이 몇몇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고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아유, 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좀 움직여. 그래, 아이고, 그렇게 굼떠서야 며느리가 너를 보고 뭘 배우겠냐? 어? 시어머니로서 네가 위험이나 서겠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누군가의 시어머니인 셈이네. 아이고. 사위들한테 굽신거리고 사는 건 어울려도 며느리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사는 건 안 어울리는데. 그치? 우리가 한 수 또 가르쳐줘야 되나? 고모들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아직 파악을 전혀 못한 상태니까 복잡한 머릿속과는 달리 겉으로는 그냥 얌전한 척 미소나 짓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예의 그 부처님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모님들의 무례한 언사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가 깍듯이 당신들께 예의를 차리는 걸 보며 고모님들께서는 그날 흡족하신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튿날에 바로 시누이들과 남편에게 고모님들이 대체 어떤 양반들인지 캐물었고 내용을 취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사람들은 들은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집을 오신 직후부터 많이 시달리시며 힘들게 지내셨는데요. 점입가경으로 첫째를 딸로 낳으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에 시달리고 계셨다네요. 큰 시누이가 태어난 뒤 고모님들은 작정을 하고서 시어머니를 더욱 못살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딸년 낳은 주제에 쉬기는 왜 쉬냐고 하면서 혹독하게 군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고 큰 시누를 먼 지역에 당신의 친정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맡기실 생각이었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없으면 적적할 것 같다고 하기에 더 맡기게 됐고 큰 시누이는 초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나왔다네요. 큰 시누이는 엄격함을 따지고 드는 본인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큰 소리를 낼 줄 몰랐고 어른들의 눈치를 습관적으로 살피는 아이로 자란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너무 안 좋았지만 아들을 언제 낳을 거냐고 닥달이 이어지니까 못 이기시고 둘째를 임신하셨어요.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었고요. 게다가 작은 시누이가 어렸을 적부터 피부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아토피 같은 거였어요. 팔다리부터 시작되니 얼굴까지 번져서 작은 시누이는 학교를 종종 결석했을 정도였대요.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한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야 피부가 점차 가라앉았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태어난 아들이 셋째 남편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혹여 당신이 아들만 편애하는 엄마가 될까봐 그것을 일찌감치 경계를 하셨고 자식들에게 고루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노력을 삼남매도 알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친척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삼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만 아들이라는 사실에 우쭐대지 않았고 자기 누나들을 착하게 잘 따르는 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들 같은 유년 시절에 그런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독 더 해맑고 구김살이 없었던 거예요. 늘 방관자로 뒷짐을 지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세월이 흐르자 과거의 당신이 너무 비겁했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고모님들이 무례하게 구실 때면 모른 척 자리를 뜨시는 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어린 시절에는 고모님들께서 딸이고 누나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셨겠죠. 그것이 시아버지의 발목을 내내 잡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모님들과의 얽힌 이야기를 대강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겪으셨을 아픔에 제가 투영이 되더라고요. 저와 남동생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남매로 자라는 것도 참 씁쓸했고요. 친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더욱 잘해드리고 싶어졌어요. 가식을 부리기는 싫었고요.
제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시어머니께 늘 그렇게 잘 대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사소한 행동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어요. 고맙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도 잘 하셨지만 잔소리는 하는 법이 없었고 화를 내시는 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부처님 같은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세상에 다시 없을 순하디 순한 인물로만 여겼었죠. 그리고 얼마 뒤 설 명절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촌형 되시는 분의 댁으로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시누이들은 자기들 시댁 먼저 들렀다가 온다고 해서 아직 도착 전이었는데요. 갓 시집을 온 제가 어떻게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나요? 어림도 없었죠.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이런저런 잡일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시댁 사람들이 여러 잡담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학력도 직업도 후달리는데 그럭저럭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착하고 순종적이기는 한 것 같다면서 대충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며 가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일부러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굴면서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화 주제가 시어머니로 넘어간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셨을 당시의 이야기인 듯 싶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웃어댔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끝에서 조용한 미소만 그저 짓고 계실 뿐이었죠. 별로 시어머니께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하늘같이 배려심이 없을까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부엌 구석에서 일을 또 하다가 나왔는데 제 귀에 시어머니를 겨냥하고 고모님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내가 그래서 쟤는 발전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 아이고, 나이만 처먹었지. 왜 아직도 꼬라지가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되게 빈정거리는 목소리였고 완벽히 상대를 깔보는 행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머쓱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순간 저는 그 모습에 순하디 순한 얼굴이 아니라 참는 게 능사 같고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앳된 얼굴이 보였어요. 그 앳된 얼굴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가서 고무장갑을 상위로 휙 던져버렸어요. 상위에 주전부리를 덮은 고무장갑을 바라보던 모두가 어이없던 표정으로 이어서 저를 올려다봤죠. 미쳤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님들 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거기 두 분 지금 저희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나, 아이 저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버릇없게 씨리 세상에. 며느리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네. 두 분 입에서 버릇없다느니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웃기네요. 그거 완전히 두 분 자기소개 아닌가요? 저는 일침 한 방으로 두 분의 입을 다물렸습니다. 동시에 합주기가 되어서는 분노로 몸을 떠는 고모님들을 보며 저는 제가 내질러버린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두 분은 서로 시선을 교환한 뒤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더 키가 커서 여전히 눈높이는 제가 더 위였지만요. 제 당당한 기세에 두 분이 움찔거리셨다가 이내 흥 하는 표정이 되셔서는 저에게 똑같이 삿대질을 날려대셨습니다. 너 아주 집안이 개판 5분 전이라면서? 역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답답이 백치 시어머니의 천박하고 교양 없는 며느리라니 아주 그냥 대단한 조합 나셨다. 제 욕만 하시면 되지 저희 어머님 욕은 왜 은근슬쩍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요 제 친정은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이미 개판된 지 오래거든요. 5분 지난 지가 언젠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작정을 하고 일부러 싸가지 없게 쏘아붙이자 두 분의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즐겁을 한 채로 저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 때에 고모님들은 기어이 제 머리채를 잡고 마셨습니다. 치사하게 양쪽에서 잡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작 그만! 큰 소리가 들려왔고
모두가 일시 정지한 채로 소리의 출처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 전에 본 적 없던 차갑고 맹렬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죠.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야, 이 망할 년들아, 그 손 안 나? 어디 감히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 뭐, 년? 년들? 망할 년들?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는 너희들은 제정신이라서 나를 옳게라고 안 하고 지금까지 야, 너 거렸니? 당장 그 손이나 놔라. 내가 그 손모가지 잡아 비틀기 전에 누구는 힘이 없어서 그럴 줄 몰라서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고모님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채로 손을 덜덜 떨며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죠. 본능적으로 막 가슴이 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옳게, 미쳤구나. 정신 좀 차려. 지금 너무 흥분을 했네.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아까 떡을 잘못 집어 먹었나? 정신들은 너희들이나 실컷 차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러는 것 같아? 떡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내가 우리 막내 아들 낳고서 얼마 뒤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 받았을 때 2번 다시는 출산이 어렵다는 병원의 선고가 떨어져서 내가 울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었니? 떡집에서 인절미가 맛있게 됐었다고 그런 소리나 하면서 내 앞에서 떡이나 먹고 자빠졌었지. 아들 낳으면 된 거 아니냐며, 할 일 끝낸 자궁은 이제 방 빼도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런 소리들을 내 면전에서 하면서 너희들끼리 신명나게 웃어댔었어. 그게 이날 이때껏 내 가슴 속으로 상처로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러는 것 같아? 나한테 지난 세월 너희 2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그랬으면서 아주 뻔뻔하네. 시어머니께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셨지만 가슴으로 울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랐고 당사자인 고모님들은 난감한 눈치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이제 와서 따지냐고. 이거 그러게. 아유 옳게. 여태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왜 지금 이러는 거야? 내 며느리 앞에서 쪽팔리기 싫어서 그런다. 됐냐?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자식들도 있는 입장이고 이혼은 옛날에는 꿈도 못 꿨으니까. 시집살이 정도는 다들 당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참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갱생이 안 되는 망할년들 때문에 그간 눈치나 보면서 참고 산 내 지난 세월이 아까워. 시어머니께서는 발로 상을 3개 밀듯이 걷어차셨어요. 그 바람에 상 위의 음식들이 죄다 흔들려 멍망이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어깨를 쭉 펴신 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이딴 데 더 있을 필요도 없어. 네, 어머님. 얼른 가방 챙길게요. 아버님도 같이 가실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시아버지께 슬쩍 여쭈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니 작게 헛기침을 하면서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고모님들께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저는 집 밖에 창고를 정리하고 있던 남편을 불렀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면서 시누이들한테도 바로 연락을 넣었어요. 있던 일을 들은 시누이들은 놀란 비명을 지른 뒤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줬어요. 자기들이 못한 일을 제가 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였죠. 그날 거실에 둘러앉아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고 웃는 순간들이 이어졌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것을 한심하게 나는 오늘에서야 알았나 보다. 내 안에 자라고 있던 견고한 벽을 깨게 해준 네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고마워. 어머님, 갚으실 방법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뭐? 아이, 그게 어떤 건데? 말만 해주면 내가 꼭 갚으마. 잡채요. 어머님표 잡채 한 대접이면 아주 충분히 갖고도 남는걸요? 시어머니께서 맑은 웃음을 터뜨리셨고 저도 개운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잡채를 먹는 동안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이런저런 상념마저 다 먹어치웠죠. 고민할 필요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되겠다는 그런 해답이 제 안에서 떠오르더군요. 그 이후로 고모님들께서는 완전히 집안 내에서 발언권을 잃으셨고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편에 완강하게 서시는 바람에 아무도 시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었어요.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끼리 한데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 정말 즐겁고 좋은 것이었더라고요. 아참, 제가 친정 식구들 지금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끝내 결국에는 이혼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예상을 해주시면 제가 흥미 가득한 눈빛으로 읽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맺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3살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내가 톡톡사연 애청자인데 늘 집안일을 하면서 톡톡사연을 틀어놓더라고요. 저도 아내 덕분에 톡톡사연을 몇 번 듣게 되었는데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저 또한 애청자가 됐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저희 아내가 저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사연을 전달해 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을 극복한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누군가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활발한 성격이었고 태권도 선수를 준비했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아서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항상 많았고 싸움을 잘하니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었죠. 고등학교를 별 탈 없이 지내려나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와의 다툼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의 발달에는 저희 반에 굉장히 내성적이라 말수도 적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호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체격도 마르고 힘도 약해서 못된 친구들이 늘 호섭이를 우습게 보고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못된 친구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도 호섭이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쯤 패거리가 모이더니 호섭이에게 다가가 먹고 있던 도시락을 창문에 던져버렸어요. 호섭이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모두 패거리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호섭이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네 집이 부자라며? 왜 여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어? 알았으면 지금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네가 우리한테 용돈 좀 줘라. 일단 지금 가진 돈 있으면 우리한테 좀 줘봐봐. 저도 호섭이네 집이 부자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님께서 비싼 차를 몰고 와서 호섭이를 학교까지 태워주셨거든요. 호섭이는 그동안 학교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못된 친구들의 심부름을 대신하거나 놀림은 당했는데요. 그날따라 패거리가 한데 모여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 당황스러웠나 봐요. 내가 왜 용돈을 줘야 되는데? 나 부잣집도 아니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냥 지나가줘. 호섭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순순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다며 지나가 달라고 맞대응하자 못된 친구들이 더욱 흥분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 장난하자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아니면 다들 지켜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줄 테니까. 패거리는 물러서지 않고 호섭이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호섭이가 묵묵부답이자 앉아있던 호섭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얼굴을 한 대 가격하더라고요. 그 순간 호섭이가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어요. 그 모습을 모든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호섭이를 도와주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의 일에 굳이 끼어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거리에 맞서 호섭이를 제 뒤에 보호해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너네 뭐하는 짓이야? 약한 애들한테 돈이라 뺏으려고 하고. 야, 누가 얼른 선생님 좀 모시고 와. 갑자기 제가 나서서 호섭이를 보호하자 못된 친구들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호섭이 얘를 감싸고 들어? 너까지 한번 맞아볼래? 패거리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었고 호섭이처럼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 대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서 싸웠습니다. 싸움을 좀 더 잘하던 제가 패거리 중 한 명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야, 김영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싸움 잘한다고 애들 때리기나 하고 지금 당장 부모님 모셔와. 선생님은 앞뒤 사정을 잘 모르시고 다짜고짜 저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 일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에 선생님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까지 오신 마당에 더욱 당당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께서는 호섭이까지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영수야, 너 구해주다가 애들하고 싸웠다는 게 맞니? 그런데 너는 왜 막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의 무릎에 호섭이는 들릴 듯 말 듯 대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때문에 영수가 애들하고 싸워준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괴롭혀서요. 선생님은 평상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호섭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학교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다니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호섭이는 늘 제 옆에 붙어 다녔고 못된 친구들이 호섭이를 더 이상 건들지 않았어요. 내성적이었던 호섭이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에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쑥스러운 듯이 가끔 먼저 저에게 말도 걸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더라고요. 저도 호섭이가 외롭게 혼자서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야 학교에 적응을 한 것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섭이와 저의 인연은 길지 않았어요. 호섭이네 아버님께서 사업차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면서 가족들도 함께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호섭이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미국집 주소를 건네줬고 앞으로도 편지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자고 하더군요. 영수야, 너는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친구야. 내가 비록 미국에 가게 됐지만 네가 살면서 언제든 힘들 때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알았지? 저는 사실 남자들끼리 낯간지럽게 편지를 주고받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호서봐. 나중에 나 힘들 때 꼭 잊지 말고 도와줘야 돼. 나도 너 잊지 않고 있을게. 미국 가서 적응 잘하고 바보같이 괴롭힘 당하지 말고. 미국 가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던데 남자답게 잘 맞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호섭이가 건네준 미국집 주소를 잘 간직해 두었고 1년 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고 제가 대학교 생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호섭이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호섭이라는 친구는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원만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명 남짓한 중소기업을 다녔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요. 저는 생산직이었기 때문에 사무실보다는 공장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잡다한 업무들도 제가 모두 처리해야 했죠. 작은 중소기업이라 할 일도 많고 몸은 많이 힘들었는데 20대 젊은 시절부터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자부심도 느끼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운명처럼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 격리로 들어왔는데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회사라 저는 아내와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회사 동료로 만나게 된 저와 아내는 좋은 감정을 쌓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회사에 감사하며 쥐꼬리 월급을 받더라도 오랫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좋은 기회도 찾아오더라고요. 우리에게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가장 유명한 대기업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불현듯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개발해야 하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저희 회사에서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니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회사로부터 많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며 회사에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저는 외벌이로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한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기업 직원이 불시에 찾아와서는 점검을 하더라고요. 고품질의 핸드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공장에 있는 설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사양이 좋은 기계를 구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대기업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저희 사장님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저희 공장까지 직접 점검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신 기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부품만 계획대로 모두 납품하고 나면 투자한 것보다 매출이 몇 배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며 기계를 새로 구입했고 직원까지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에게 부품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 압박을 주었어요. 그 김영수 과장, 자네가 책임지고 납품일까지 부품이 모두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게.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모두 자네 책임일 줄 알아.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이루지 못해서 신경이 예민하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 임신한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와 함께 다녔던 회사이다 보니 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줬고 제가 짜증을 부리더라도 늘 받아주며 응원해줬습니다. 오빠, 지금 회사 일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힘들지? 오빠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언젠가 다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나랑 우리 뱃속에 있는 아가 생각하면서 힘내자. 저는 저희 아내 말처럼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처럼 새벽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뻐근하고 욱신거려서 그날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왔다며 일주일 동안은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허리 디스크 따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프다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제 몸을 스스로 혹사시켜가며 회사 일에 몰두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이제 부품 납품까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모든 회사 일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까지 오며 하던 회사 업무가 한순간 필요 없어져 버렸죠. 회사에서는 저에게 계획대로 대기업의 부품이 납품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성과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저에게 그동안의 보상으로 성과금을 주기는커녕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월급을 반밖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미안하게 됐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월급은 반밖에 못 줄 것 같아. 이해해주게. 저는 정말 이제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이제 곧 아기는 태어나는데 쥐꼬리 같은 월급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허리 디스크로 제 몸은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이런 회사 사정을 아내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민만 깊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회사 퇴근하고 나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겠다. 저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저희 아내는 여전히 제가 밤낮으로 대기업 부품 생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나갈 때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도시락에 편지도 함께 써 넣어두었더라고요. 오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기 때문에 오빠가 밤낮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나랑 우리 아기 생각하면서 힘내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내의 편지를 보니 없던 힘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버텼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버텨보자. 내 몸 망가지는 거 상관없어. 내가 우리 식구 책임져야지. 할 수 있어. 저는 코로나가 종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던 중 코로나가 종결되기 전에도 사랑스러운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고 딸의 존재감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는 제 몸 상태가 다시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심장이 갑자기 요동을 치며 빠르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생전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라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났던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얼른 119에 전화해달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심장이 요동을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검사를 권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상선 항진증인 것 같네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외상이 있으면 걸리는 병인데요.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처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면 급성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살다 살다 내가 별별 병에 다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만 하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제 몸을 혹사시켰으니까요. 그동안 그저 열심히 일하느라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서 신경이 예민해졌나 싶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안 그래도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을 아내에게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힘들게 외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회사 사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은 가족 경영 회사였는데요. 사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사장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자르더군요. 저는 워낙 회사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회사에 남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만 자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을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남들처럼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저와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냈던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아들 모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의리를 지키며 10년 넘게 회사를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가족 같은 직원에게 막대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사장님의 아들은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녀석이었는데요. 평상시 저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생활하다가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사에 저밖에 없다 보니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 아들이 낮술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는 혼자서 일하는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김영수 과장, 일 똑바로 안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잘리고 싶어서 안 달랐나, 어? 우리 회사에서 잘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 오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아 하고 있어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장 아들 녀석이 다짜고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니 화가 나더라고요. 진철아, 내가 형으로서 한마디 할게.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연이 짧은 사이도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당황스럽다. 사장님 아들 녀석은 사실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취업할 데가 없어서 아버지 회사를 다녔던 건데요.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아들이 회사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제 밑에 두고 일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될 대로 되라는 건지 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나. 여기가 사적인 공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형이라고 부르니까 우스워 보였어요. 엄연히 여기는 회사고 내가 사장님 아들인데 어디서 감히 저한테 훈계질이에요. 저는 본인보다 직급도 높고 일을 알려준 상사한테 사장님 아들이라고 갑질하는 그 녀석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진철아, 훈계가 아니고 형으로서 네 상사로서 너를 생각해서 조언해 주는 거야. 회사 내에서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사장님의 아들 녀석은 제 이야기가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술에 취해서 저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날아온 주먹을 피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맞고 쓰러졌어요. 저는 그동안 이 거지 같은 회사에서 뭘 바라보고 다녔던 걸까요? 1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면서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 몸 버려가면서 일했더니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녀석한테 맡기나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가 차올라 그 자리에서 당장 사장님 아들을 패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나가는 대신 혼자서 술을 진탕 마셨어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어린 딸을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니 온갖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와서 여보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못난 남편이라 미안해. 평상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제가 술에 진탕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아내는 늘 저를 이해해 주었던 것처럼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술에 취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제 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죠. 여보, 놀라지 말고 잘 들어줘. 코로나 이후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지금 회사의 모든 직원이 잘리고 나만 남은 상태야. 그런데 그 거지 같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내 몸 희생해가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막대하더라. 그리고 지금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대리운전 뛰고 있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에 갑상선 항진증이래. 나 솔직히 회사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여보. 저는 아내에게 술에 취해 그 전날 사장님 아들 녀석에게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싹 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아들 녀석을 회사에서 봐야 한다는 게 불편했지만 생계가 달린 일이니 제 자존심 따위는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큰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간신히 끝마치고 대리운전을 뛰러 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아내는 병원 연락을 받자마자 딸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왔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쓰러졌는데 그동안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큰 병으로 인해 쓰러진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쓰러지자 아내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오빠한테 이야기했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대로 죽을 셈이야? 나랑 우리 딸 남겨두고 오빠 혼자 죽을 셈이냐고. 오빠 당장 회사 그만둬. 오빠 건강 회복할 때까지 우리 세 식구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좀 제발 들어.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 또한 스스로 많이 지쳐 있었고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다녀오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가족들과 시간을 지내다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점차 생활 미천이 드러났고 더 이상은 가장으로서 집에서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받아줄 만한 곳이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제가 갈 만한 회사들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인원을 뽑기보다는 감축하느라 바빴거든요. 당장에 오토바이 배달이라도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야, 잘 지내? 너 회사 그만뒀다는 이야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요즘 뭐 하고 지내냐? 나도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카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생각보다 돈벌이가 괜찮아서 너도 할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연락해봤어. 아는 형님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카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널린 게 카페인데 얼마나 잘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에서 형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아내와 함께 딸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사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카페도 유동 인구가 많고 목 좋은 곳을 구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리 많더라도 운영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다시 회사에 취업하기 힘들면 나한테 연락 줘. 내가 카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나도 내 사업하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마음도 편하고 돈도 여유 있게 벌어서 좋아. 형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저도 카페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형님이 운영하는 카페를 함께 다녀오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카페 창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무엇보다 오빠가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일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병에 걸릴 것만 같아.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가게 차려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어? 아내는 제 건강이 여전히 우려가 되었는지 회사 취업보다는 카페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몸을 써야 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허리 디스크와 갑상선 항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병을 얻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업 자금은 부족하지만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는 사장님이 되어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와 함께 카페 일을 도와 함께 운영할 생각이었고요. 우리는 카페를 열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이 알려주신 대로 카페를 열고 나니 우려했던 것보다 다행히 장사가 더 잘 됐어요. 월세가 비싸더라도 목 좋은 곳에 카페를 열다 보니 유동 인구가 많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과 더불어 지나가는 길에 커피를 포장하는 손님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내도 장사가 잘 되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동안 고생한 만큼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지? 우리 앞으로 이대로만 가다간 부자가 될 것만 같아. 우리 앞으로 더욱 힘내자. 저도 아내 말처럼 이대로만 가다간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에 들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신경 쓸 것도 많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간간히 아내가 친정집에 딸아이를 맡기고 나와 도와주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저 혼자 일하는 게 힘에 버겁긴 했습니다. 그래도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회사 다녔을 때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했을 때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심적으로 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람된 일들도 있더라고요. 카페를 열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 저희 카페를 지속적으로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성분인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희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하루도 빠짐없이 사가셨습니다. 매일 저희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남자 손님에게 감사해서 하루는 쑥스럽지만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달했어요. 회사가 이 근처신가 봐요. 매일 아침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그 남자 손님에게 커피를 서비스로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서 내려주시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아침에 들르는 거예요. 사장님 커피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 마시게 되네요.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셨는데 공짜로 받을 순 없죠. 그냥 계산해 주세요. 저는 속으로 인성도 참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 손님께서 퇴근길에 다시 저희 카페를 들리셨더라고요. 사장님, 퇴근길에 아직 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커피 한 잔 뽑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카페 문을 닫으려고 모두 청소하고 정리한 상태였는데 단골 손님을 위해서라면 못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금방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남자 손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저한테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매일같이 사장님 카페 출근 도장 찍으러 올 테니까 오랫동안 이곳에서 장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도리어 그 남자 손님의 친절한 말씀에 따뜻함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열게 된 카페인데 이렇게 단골 손님도 생기고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니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손님. 저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곳에 늘 있을 테니까 다른 카페 가시지 마시고 여기로 꼭 오셔야 됩니다. 아이, 그리고 지금 내려드린 커피는 손님께 드리는 제 감사한 마음이니 제발 계산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남자 손님은 옅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이번에는 계산하지 않고 커피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단골 손님을 만들어가며 장사에 재미를 붙이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나는 시점에 저희 카페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서더라고요. 베이커리 카페는 저희 카페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겉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테리어가 삐까번쩍해서 눈에 잘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커피부터 빵까지 메뉴가 다양해서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 모두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기업이다 보니 간판만 걸어 놓아도 저절로 홍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많다 보니까 저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카페 손님들이 베이커리 카페로 넘어갔고 몇 날 며칠째 파리만 날리기 일쑤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카페가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가게 월세뿐만 아니라 다달이 은행 이자가 나갔고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이 더 커져만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있다가 모든 것들을 잃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카페 창업을 권했던 형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죠. 카페를 열고 한동안 제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형님을 만나기 위해 운영하시는 카페를 무작정 찾아갔더니 이미 폐업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카페 위치를 옮기셨나 싶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화 너머로 형님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카페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놓고 내가 먼저 문을 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근처에 대형 카페가 몇 개 들어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계속 버티기에는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얼마 전에 문 닫았다. 형님의 말씀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렵게 시작한 카페 창업이었는데 형님이 먼저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장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의 상권을 모두 빼앗기고 형님처럼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버티고 노력을 해봐도 지출 비용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한 대로 대리운전을 바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카페 창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이자를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처자식과 셋이서 생활했을 때보다도 이미 모아두었던 돈을 카페 창업에 모조리 다 날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어린 딸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제대로 먹여야 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와 결혼하고 그동안 힘든 일들을 몇 번 겪긴 했지만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가 온 적은 없었기에 많이 힘든 눈치였습니다. 저는 대리운전만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해서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몸 하나 희생해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 싶어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배달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쉬지 않고 배달을 하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빨리 벌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고 3달 정도 됐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배달 업무를 시작하고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차량이 제 오토바이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떠보니 아내가 울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오빠, 깨어난 거야? 나 오빠 평생 못 깨어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시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내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니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 뇌출혈과 상완관 골절, 관절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고 누워있던 거더라고요. 저는 순간 병원비가 걱정되어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급한 대로 장모님께 수술비를 빌려서 병원비를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수술비까지 빌린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퇴원을 했고 급하게 갚아야 하는 빚은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오토바이도 교통사고로 인해 부서졌기 때문에 배달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저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제 삶이 모조리 산산조각이 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대신해 뭐라도 해보겠다며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식당 일을 나갔지만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당장에 살 곳이 없어져 밖으로 내몰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몸 하나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지만 아내와 어린 딸아이를 밖에서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딸아이와 함께 장모님 집에서 잠깐만 얹혀 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다시 돈을 버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같이 친정리에 함께 들어가자고 했지만 도저히 사위로서 당당하지 못해서 장모님 얼굴을 뵐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보, 나는 아는 형님 집에서 머물면서 몸도 좀 회복하고 다시 돈을 벌어올게. 장모님 집에서 얹혀 살게 해서 미안해.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아내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장모님 댁에 들어갈 수 없다며 딸아이를 안고 밖에서 계속 버텼어요. 밤은 이미 늦었고 저는 딸아이를 그대로 밖에 둘 수 없어 급한 대로 인적 드문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조차 없었고 찜질방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딸아이를 안고 잠시 공원 화장실에 들어와 변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 참 많이 고단했는지 벽에 기대어 딸과 함께 금세 잠에 들었더라고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공원 화장실에서 잠들게 하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화장실에 남겨둔 채 혼자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서 한강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제정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제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당장에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저와 아내가 떠안은 대출 빚을 갚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 기대어 잠든 처자식을 보니
그렇게 살게 놔둘 수가 없어 제 몸 하나 희생해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 한강다리 위에 올랐습니다. 막상 한강다리 위에 올라서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제 스스로 많이 지쳤었는지 이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떠나가려니 홀가분한 느낌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공원 화장실에서 잠들었던 아내가 깨어나서 저에게 연락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무하게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한 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자는 생각에 한강다리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던 한강다리에서 힘겹게 내려와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에게 문자 연락이 온 건 아내가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의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사람이 보낸 문자에는 "이 돈은 우리 우정이 될 거야" 라고 적혀 있었고 제 통장에 5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갑작스럽게 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한참 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저한테 5억을 보내신 분 맞나요?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저한테 왜 5억을... 저는 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큰 액수라 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사장님 커피를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카페에 들렸던 손님이요. 저는 그 순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려서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가셨던 남자 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저는 그 손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당황스럽고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영수야, 나 기억 안 나?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나 호섭이야. 이호섭. 저는 호섭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억 속의 호섭이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 갔던 친구인데 제가 운영했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알던 호섭이는 외관상 체격도 마르고 말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단골 손님은 저보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그닥 내성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남자 손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 호섭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호섭이가 제가 운영했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니 참 세상이 좁더라고요. 네가 그 호섭이라고? 아니, 그런데 왜 여태까지 나한테 네가 호섭이라고 말을 안 했던 거야? 저는 카페를 매번 찾아준 고마운 단골 손님이 호섭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호섭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더라고요. 영수야, 너는 나한테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해줬어. 고등학교 때 내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 준 게 너였어. 사실 고등학교 때 네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난 세상과 작별했을지도 몰라. 저는 고등학교 때 호섭이가 애들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덕분에 나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말했었지?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이야. 저는 호섭이가 하는 말들을 여전히 한강다리에 서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지난 과거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맞아. 네가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잊지 않고 도와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나한테 5억이라는 큰 돈을 보내준 거야? 나중에 알게 됐지만
호섭이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번듯한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섭이가 경영하는 회사 근처에 제가 우연히 카페를 열게 됐고, 호섭이는 카페 사장님이었던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매일 아침 찾아왔던 겁니다. 명수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우연히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어. 그런데 오랜만에 너를 만나서 그런지 내가 호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너를 찾아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지. 그런데 저는 호섭이가 저한테 고마운 건 알겠는데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저한테 보낸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호섭아, 나한테 고마운 건 알겠는데 내가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우리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지 다시 돌려줄게. 사실 저는 돈이 없어 처자식을 그렇게 남겨두고 세상과 작별하려고 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눈 한 번 딱 감고 5억을 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5억이라는 큰 돈이 너무나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섭이는 그 돈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며 5억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돈은 우리 우정의 대가야. 지금 네가 운영하던 카페 문을 닫고 힘든 상황인 거 알고 있어.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니겠어? 나도 너한테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부담 갖지 말고 그 돈 받아줘. 저는 호섭이의 말을 듣고 쉴 새 없이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호섭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저는 호섭이와 전화를 끊자마자 공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을 보며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다 해결됐어. 우리 이제 떨어져 지내지 않아도 돼. 우리 빚도 모두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하자 아내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세상과 작별하려는 순간 정말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긴 말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당장 아내와 딸아이를 냄새나는 공원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호섭이가 저에게 준 5억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업과 오토바이 배달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과 친구들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나니 절반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은행 대출을 모두 갚고 나니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 공원 화장실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줬더니 기겁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세상과 작별할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옆에 없으면 혹시나 혼자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내가 친정집에 한사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아기랑 같이 있겠다고 한 건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잠시 아내와 아이를 두고 홀로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사실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처자식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내는 제가 5억이라는 큰 돈을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와 그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늘 아침마다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그 사람 이름이 이호섭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친구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도리어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체 없이 수술을 했고, 오빠가 몇 날 며칠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내가 사채를 빌려야 할지 알아보고 있었어. 아내는 분명 병원비를 장모님께 빌려서 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장모님께서도 혼자 사시면서 아직까지 식당 일을 나가실 정도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두 푼도 아닌 비싼 병원비를 어떻게 빌려주셨는지 의아하긴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없이 돈을 빌릴 곳이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 여보,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병원비를 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 난 여보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라는 이야기에 선뜻 병원비를 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지. 아내의 이야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 제 고등학교 친구가 병원비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호섭이는 제가 카페를 갑작스럽게 정리하게 되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수소문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뜻 병원비를 내주었던 겁니다. 제가 한강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호섭이는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거였죠. 저는 사실 호섭이를 20년 넘게 까맣게 잊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크게 호의를 베푼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줄 정도로 금전적으로 고마움을 준 친구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섭이가 베풀어준 소중한 5억 덕분에 저는 다시 집을 되찾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직장도 새로 구해 아내와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과 작별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 또다시 살만한 세상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